비는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네의 골목길의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지며 길 위를 흐릿하게 적셨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허리를 굽힌 노모 이정분 75세은 양손에 비닐봉지와 낡은 에코백을 하나씩 들고 아들 짐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 위에 매달린 작은 카메라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듯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비에 젖은 어깨를 한번 추스르더니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집 안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TV 소리가, 그리고 그 사이를 꿰뚫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누가 또 왔어? 정부는 현관문 너머에서 들리는 말에도 고개를 조금 숙인 채 마치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사람처럼 양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문이 바로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초인종은 한 번 더 울렸고 비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정분의 어깨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녀의 머리칼을 따라 목덜미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살이 찌르르 떨렸지만 정부는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물기를 손등으로만 대충 훔쳤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비가 많이도 오네. 입속말같이 혼잣말을 뱉으며 그녀는 왼손에 들고 있던 작은 낡은 봉투를 더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봉투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다해져 있었습니다. 손때와 세월이 스며든 종이더미 하나.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 집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철컥.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나온 사람은 며느리 윤소라 42세였습니다. 머리는 말끔히 묶었고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이미 앞으로 나와 있었고 눈썹은 살짝 치켜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첫 음절부터 이미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문을 반쯤만 열어둔 채 정분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를 훑어봤습니다. 정분의 신발은 이미 흙탕물에 젖어 있었고 바짓단은 물을 먹어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소라야, 비가 많이 오네. 괜히 오나 했지. 정부는 괜히 허리를 더 굽히며 웃었습니다. 빗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저 멋쩍게 웃었습니다. 소라는 눈을 한번 굴리더니 현관 밖으로 한 발짝 차갑게 나섰습니다. 어머니, 오시려면 좀 미리 연락이라도 좀 하시지. 요즘 누가 그냥 와요. 세상이 어떤데. 말은 공손한 듯 했지만 어디에도 반가움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힐끗 내려다봤습니다. 마트에서 세일하길래 사온 과일 몇 봉지, 손주가 좋아하던 과자 몇 봉지, 그리고 에코백 안에는 정성껏 끓여온 갈비탕 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내가 괜히 애기들 얼굴 좀 보려고 비도 오고 해서 말끝이 스스로를 변명하듯 흐려졌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가 왔어? 소라는 뒤를 돌아보며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야, 잠깐 왔다 가실 거야. 너 게임이나 해. 정분의 눈이 그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가슴 안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예전엔 이 집에서 그녀가 제일 먼저 불리던 이름이 엄마였는데 이제는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집이 너무 엉망이라. 소라는 현관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잘 정리된 거실, 규칙적으로 놓인 장난감, 큰 TV 화면, 속 밝은 예능 프로그램. 어디가 엉망인지 정부는 한눈에 봐도 알 수 없었습니다.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냥 잠깐 들어갔다가 애들 얼굴만 보고 갈게. 정부는 최대한 작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발끝이 현관 턱을 넘지 못한 채 문 앞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택배 이런 거 오면요. 기사님들 서 있을 데가 없거든요. 지금도 택배 올 시간이라. 그 말은 현관 앞을 막지 말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정부는 그제야 자신의 위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 택배 상자가 평소에 놓이던 자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그 자리를. 정부는 허둥지둥 몸을 옆으로 비켰습니다. 엉거주춤 뒤로 물러나면서 그녀의 구두 뒤축이 미끄러운 빗물에 미끄러져 살짝 휘청였습니다. 어머니, 조심 좀 하세요. 넘어지시면요. 저희도 힘들어요. 소라는 저희도 힘들어요 하는 말을 습관처럼 꺼냈습니다. 정부는 그 말에 가슴이 쿡 찔려왔습니다. 마치 넘어지는 것조차 이 집에 피해가 되는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나는 원래 잘 안 넘어져. 그녀는 허리를 더 숙이며 웃었지만 손에 들린 봉투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라의 눈이 그 봉투로 스쳤습니다. 어머니, 그것도 뭐 들고 오셨어요? 이거 별거 아니다. 그냥 서류 좀. 정부는 그 말만 남기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류라는 말 뒤에 붙여야 할 수많은 설명들이 있었지만 그 설명은 이 집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뭐, 보험이니 뭐니 그런 거죠. 어머니, 제발 이상한데 사인하라고만 하지 마세요. 저번에도 전화 와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아세요? 정부는 고개를 내리깔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보험도 아니었고 이상한 전단지도 아니고 그녀의 인생이 적힌 종이들이 있었지만 그걸 설명해 보는 게 이 순간 얼마나 초라한 일이 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거 그냥 내가 좀 챙겨놓은 거다. 너희들 바쁠 것 같아서 말은 안 하려고 했지. 비에 젖은 봉투의 모서리가 조금 더 구겨졌습니다. 안쪽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또? 어머닌가? 소라는 안쪽을 향해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 비 오는데 또 그냥 오셨어. 잠시 뒤 거실 쪽에서 질질 끌리는 슬리퍼 소리가 나더니 아들 장민수 45세가 문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수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휴대폰을 한 손에 든 채로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불러놓고 그 뒤에 어떤 말을 이어갈지 한참을 망설이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허리를 더 숙였습니다. 민수야, 비 많이 오더라. 너도 퇴근하느라 고생했지. 민수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연락 좀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그 말은 사실 오지 말지 그랬어요에 조금 더 점잖은 포장을 씌운 말에 가까웠습니다. 정부는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내가 그냥 애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이 비 오는 날은 괜히 그 생각이 나더라고. 누구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떠올린 얼굴이 누구인지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 자기 아버지. 민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 집에선 더 이상 편하게 불릴 수 없는 이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엄마, 우리 요즘 많이 바쁜 거 알죠? 애도 학원 다니고 나도 야근 많고 소라도 집안일 혼자 다 하느라 힘들고. 민수의 말은 그러니까 부담 좀 주지 말라는 뜻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셈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뭘 그렇게 바쁘게 했다고. 그냥 애 학교 갔다 올 때 한번 보고 밥 한번 해주고 그게 다였는데 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현관 앞 바닥엔 작은 웅덩이가 생겨 그녀의 구두 밑창을 적셨습니다. 소라는 팔짱을 낀 채 현관 밖의 물기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보, 일단 오늘은 어머니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가시게 해드리자. 어머니 집도 멀지도 않잖아요. 그 말에 민수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머니의 젖은 어깨와 봉투, 그리고 구부정한 허리를 지나갔다가 결국 소라의 표정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와요. 오늘은 소라가 몸도 안 좋고 애도 감기 기운 있어서. 소라는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우리도 사람인데요.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오시면 솔직히 좀 부담돼요. 요즘 세상에 다들 자기 사는 것도 벅차요. 정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말라서 혀끝이 입천장에 잠깐 붙었다 떨어지는 느낌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도록 순한 목소리로. 마치 자신이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이거는 가져가라. 애들 먹으라고 사온 건데. 정부는 비닐봉지를 현관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소라는 그 봉투를 멀뚱히 바라보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 또 뭐 이런 걸. 그냥 오시지. 이런 건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그 말은 감사의 말 같았지만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니 그냥 안 와도 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정부는 그 말까지도 그냥 웃음으로 넘기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좋아할 거다. 그녀의 손에 남은 건 오래된 낡은 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손바닥 땀과 빗물에 젖은 종이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봉투를 힐끔 내다봤습니다.
엄마, 그건 뭐예요? 정부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내 거다. 너희들 바쁠 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 얘기하지 뭐. 그 말에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려 한다는 건 이 집에서 반가운 일이 아니라는 걸. 소라는 슬쩍 시계를 보더니 문을 조금 더 닫는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비 더 오기 전에요. 택시 타고 얼른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면 안 되시잖아요. 마지막 말마저도 배려와 부담의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가라. 나는 괜찮다. 그녀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허리를 한 번 펴지도 못한 채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거의 닫히기 직전 손주의 목소리가 안쪽에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안 들어와? 나 할머니한테 게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잠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라는 그 말에 잠깐 멈칫했지만 이미 닫혀가던 문을 다시 완전히 열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바쁘시대. 다음에 오실 거야. 정부는 그 말을 들으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바쁘다는 거짓말이 어쩐지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가 흘러내리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정부는 손에 쥔 봉투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자신의 삶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집에선 내가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 그녀의 발걸음이 젖은 계단 위를 천천히 내려갈 때마다 빗방울이 튀었습니다. 현관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철컥. 그 소리는 이 집과 그녀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거리, 그 간격을 더 단단하게 잠가버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부는 마지막 계단에 다다라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 아이 웃음소리, TV 소리,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삼켜내리듯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애들 얼굴 못 보고 가는 날이다, 뭐. 그녀의 오른손엔 봉투 하나, 왼손엔 비닐봉지 대신 조금 더 깊어진 쓸쓸함이 들려있는 듯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녀의 어깨 위로, 손등 위로, 그리고 봉투 위로 끝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현관에서 버려지듯 돌아서는 이 노인이 곧 이 집안 전체의 운명을 뒤집어 놓을 사람이란 사실을. 비가 잦아든 다음 날 아침, 정부는 밤새 젖어 있던 외투를 말리며 홀로 상 위에 봉투를 올려두었다. 종이 테이프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낡은 봉투는 어젯밤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손등으로 봉투 표면을 쓸며 생각했다. 이걸 어제 말할 걸 그랬나. 어제 현관에서 며느리에게 한 번도 활짝 열리지 않은 문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딸랑거리는 초인종 소리, 문틈 사이로 보이던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 비에 젖은
발끝. 그 모든 장면이 밤새 정분의 가슴을 눌렀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지만 빛은 따뜻하기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정부는 식탁에 조용히 앉아 물 한 모금 마시고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다. 하지만 화면 송민수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려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겠지.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걸려던 손가락을 조용히 움츠렸다. 그 대신 어제 사온 과일을 씻어 그릇에 담아냈다.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이었지만 오늘도 그 아이는 이 집에 오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정보는 식탁에 과일을 놓고 불 꺼진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물기가 마르지 않은 화면은 거울처럼 변해 자신의 얼굴을 비췄다. 볼은 조금 꺼져 있었고 눈과 주름은 더 깊어졌고 어젯밤 젖어 있던 옷은 이미 말랐지만 가슴 한구석의 축축함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대로 몇 시간을 앉아있던 정부는 문득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봉투의 안쪽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 한 장 한 장 종이로 묶여 있었다. 퇴직 증명서, 공적 기록, 표창장. 그녀가 평생을 다 바쳐 살아온 삶의 조각들. 그러나 그 기록들은 아들 집 현관 앞에서는 마치 아무 의미 없는 휴지, 조각처럼 느껴졌다. 점심쯤 정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수야, 어제 내가 좀 갑자기 가서 미안하다. 혹시 오늘은 시간 있냐? 할 말이 좀 있어서. 잠시 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엄마, 소라 잔다. 오늘도 어렵다.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문자로 해. 그 짧은 두 줄이 가슴 깊숙한 곳을 찌르고 들어왔다. 문자로 하라고? 정부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전할 이야기를 문자로 하라는 말. 그 말 속에는 이 집이 더 이상 내가 편히 기대어 쉴 곳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 정부는 손끝으로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쓸었다. 그래. 바쁠 때가 많지.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그 말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오후가 되어도 아들에게서 별다른 연락은 오지 않았다. 정부는 결국 봉투를 들고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조금은 마음이 덜 무너질 것만 같았다. 도서관 열람실에 자리를 잡고 그녀는 봉투 안의 서류들을 조용히 펼쳤다. 노란색이 된 종이들 사이에 젊은 시절의 정본이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봉사단과 함께 찍은 사진, 의료진들 사이에서 환자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국제인권단체에서 받은 메달 사진.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기도 했지만 아들 집 앞에서의 냉대가 그녀의 인생 전체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었다. 도서관 창밖으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더 큰 공허함을 불러왔다. 어느 순간 정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며 얼른 눈물을 훔쳤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조차 정부는 항상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한 번도 소리내어 울어본 적 없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엉엉 울어본 적도 없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속 깊은 감정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종이를 넘기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작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걸 꼭 말해야 하는데. 그 말 뒤에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한 가지 진실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겁이 났다. 그 봉투 안의 진실이 자신의 가족을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진실을 꺼내놓아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는 외로움. 그날 저녁, 아들은 늦은 시간에야 전화를 걸었다. 정부는 반가움보다 놀라움이 먼저 밀려왔다. 하지만 통화는 단 40초 만에 끝났다. 엄마, 소라 기운 없대. 애도 열 조금 있어. 내일은 회사 회식이라 바빠. 그 서류는 그냥 엄마 집에 보관해. 정부는 통화가 끝난 뒤 휴대폰을 바라보며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방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조금씩 거세졌다. 민수야, 내가 모르는 것도, 내가 듣지 않는 것도, 내가 너무 많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오른 한 장면이 있었다. 남편이 살아 있었을 때 둘이 함께 보냈던 어두운 새벽. 남편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정부나, 이건 내 기록이니까. 언젠가 아이한테 꼭 보여줘. 넌 사람들이 모르는 일을 참 많이 했다. 정부는 그 말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가족은 자신이 보여주지 않은 삶에 대해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밤늦은 시각, 정부는 비어있는 식탁 위에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스탠드 조명을 켜자 봉투 표면의 낡은 구김들이 작은 산맥처럼 보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은 말해야겠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낡은 봉투가 며느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불행히도 며느리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며느리 소라는 정분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고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드디어 꺼낼 생각이구나. 그 봉투,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두려움과 불안이 번져갔다.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그 봉투를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소라 자신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분의 작은 방은 고요해졌다.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치며 찬 공기를 들여보냈고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작은 원을 그리며 방을 비추고 있었다. 정부는 책상 앞에 앉아 손끝으로 봉투의 마른 가장자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모서리에는 비에 젖은 자국이, 가운데는 옛 스티커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서류가 한 장씩 탁탁하고 소리를 내며 펼쳐졌다. 첫 번째 문서는 노랗게 색이 바랜 해외 긴급의료 파견단 활동 기록. 정분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문서 속 젊은 정분의 사진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갈색 선글라스 위로 햇빛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그리고 환자 뒤에서 웃고 있는 간호복 입은 그녀의 모습. 지금의 초라한 몸짓과는 전혀 다른 강단 있고 당당한 여성이 그 안에 있었다. 정부는 종이를 한 장 넘겼다. 두 번째 문서. 국제인권단체 의료 공로 표창장. 영어로 적힌 글씨들. 그 아래에 새겨진 금박 로고. 표창장 가장자리에는 당신은 분쟁 지역에서 327명의 생명을 구조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몇십 년 동안 그녀는 이 기록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었다. 남편은 알았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떠나며 정분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부나 자랑해도 되는 삶이었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그냥 우리 둘만 알고 가자. 정부는 그 말을 지켰다. 그리고 그 말은 세월이 흐르며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를 대하는 태도를 천천히 바꿔놓았다. 그들은 정분이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가난하고 힘없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 오해를 정부는 단 한 번도 바로잡지 않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지. 다들 바쁜데 내 얘기를 못하러. 하지만 그게 가족과의 거리감을 더 크게 만든 이유라는 걸 정부는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다. 세 번째 문서는 가장 오래된 봉투 안에서 나왔다. 특수분쟁지역 간호팀 팀장 계약서. 문서 위에 찍힌 빨간 도장이 30년 전에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나라의 병원도 한 마을의 보건소도 아닌 분쟁 지역 생존팀의 책임자였다. 수류탄이 터진 후의 현장. 전기가 끊긴 야전 텐트. 울부짖는 군인과 아이들. 그 혼돈 속에서 젊은 정부는 침착하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그때의 불빛이 잠시 되살아났다.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이 다친 뒤 가족을 위해 의료 활동을 접고 조용한 동네에서 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분의 삶은 언젠가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받아 마땅한 삶이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기록을 봉투 하나에 담아 방 구석에 묻어두고 살아야 했다. 그녀는 마지막 종이를 꺼냈다. 이 종이는 정분이 세상에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었다. 국가 인도주의 의료 지원 기금 수령 증서.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만약 의료 활동 중 순직한 팀원의 가족이 나타날 경우 그 보상금은 팀장이 보관의 후손에게 인계한다. 팀장은 정분이었다. 그리고 그 보상금이 담긴 계좌는 30년째 정분의 이름으로 묶여 있었다. 그 금액은 평생을 살아도 다 쓰지 못할 금액이었다. 정부는 그 돈을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 그게 자신이 살아남은 죗값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보상금의 존재를 단 한 사람이 알고 있었다. 바로 며느리 윤소라였다. 정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소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느 날 소라가 우연히 그 계좌 문서를 본 적이 있었다. 그날 이후 소라는 정분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떻게 이 돈을 우리 손에 들어오게 할까 하는 욕심과 불안이 동시에 있었고, 정부는 그걸 알아챘지만 철저히 모른 척했다. 이게 며느리가 봉투를 두려워하는 이유였다. 정분이 그 봉투를 꺼내기만 해도 그 계좌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 돈이 누구 몫인지 밝혀질까. 소라는 두려웠다. 그 돈은 정분 것이 아니라 정분이 지켜야 했던 누군가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그리고 정분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자 늙어갔다. 창밖의 전등이 깜빡이자 정분은 문득 봉투를 다시 닫아 양손으로 감싸 안았다. 민수한테 말해야 할까? 이 진실을 꺼내놓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어떻게 바뀔까? 그녀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저 한 가지 확신만 있었다. 이 봉투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살아온 인생을 정당하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숨죽이며 살아온 세월, 홀로 감당한 죄책감, 남편의 마지막 부탁,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린 손길, 그 모든 것이 봉투 하나에 담겨 있었다. 정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내가 이젠 말해야겠다.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 집 앞에서 문 밖에 서 있던 그 초라한 눈빛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숨어 있던 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그녀의 눈동자에 되살아났다. 그리고 이 봉투가 소라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아들에게는 충격이 될 것이며 한 가족의 질서와 위선을 모두 벗겨낼 폭로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정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이제 위태롭게 눌려있던 모든 진실이 조용히 깨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늘이 맑았다. 빗방울 하나 남지 않은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선명히 드리웠다. 정부는 아침부터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밤새 울음을 참다가 눈가가 부어오른 상태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장실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부은 눈꺼풀, 잿빛 피부,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기운 없는 그림자 같은 표정. 오늘은 말해야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다. 봉투를 양손으로 들고 아들 집으로 가기 위해 천천히 외투를 챙겼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띠링. 정부는 놀라며 문을 열었다. 그 앞에는 며느리 소라가 서 있었다. 어제와 달리 화장도 말끔하게 했고 표정엔 애매한 친절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웠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라는 말끝을 살짝 올리며 웃었다. 정부는 봉투를 들고 있는 손을 뒤로 감추었다. 소라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눈에 띄게 주변을 한번 훑어봤다. 정분의 작은 집, 오래된 가구들, 그 안에서 홀로 오래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보였다. 소라야, 민수는? 정분이 조심스럽게 묻자 소라는 짧게 대답했다.
회사 갔어요. 저 혼자 왔어요. 어머니랑 얘기할 게 있어서요. 소라의 목소리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온 사람의 단단함이 있었다. 정본의 심장은 봉투 안의 문서처럼 얇게 떨렸다. 소라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와 정본을 바라봤다. 어머니, 어제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부드러운 말과 달리 그녀의 시선은 매섭게 빛났다. 민수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건데요. 정보는 봉투를 가슴 쪽으로 조금 더 감싸 안았다. 있어. 이야기할게. 내가 알아도 되는. 하지만 말을 끝까지 뱉기도 전에 소라의 표정이 달라졌다. 어머니, 한 음절 한 음절이 너무도 또렷했다. 그 봉투,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정보는 숨이 턱 막혔다. 소라는 한 발 다가서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거 알아요. 어머니, 그 계좌, 그 큰 돈,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정본의 손끝이 떨렸다. 그 진실을 이렇게 직선적으로 들이받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소라뿐일 것이다. 소라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형편, 어머니가 아시잖아요. 그럼 그 돈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말끝에 숨어있는 욕심과 계산. 정보는 너무 뚜렷하게 느껴졌다. 정보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돈, 내 돈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소라는 잠시 입술을 깨물고는 곤란한 사람처럼 웃었다. 그럼 더더욱 문제죠, 어머니. 어머니가 관리하는 이상 우리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정분의 눈이 크게 떨렸다. 위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소라는 정분을 바라보며 기어코 진짜 본심을 드러냈다. 그래서요. 어머니는 우리 집에 당분간 오지 마세요. 그 말이 공기중을 찢듯 날카롭게 떨어졌다. 정분의 손에 든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할 정도로 흔들렸다. 소라야? 저희도 이제 어머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솔직히 부모님 모시고 살 여유 없어요. 소라의 눈빛에는 어제부터 쌓여있던 감정들이 마치 물 위에 떠오른 기름처럼 선명하게 번져 있었다. 정부는 의자를 붙잡으며 말했다. 나는 그런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러자 소라가 말을 잘랐다. 부담이에요, 어머니. 더 이상 숨기지 않는 톤이었다. 어머니가 드나들면 저희는 힘들어요. 남편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정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처음으로 몸을 움츠렸다. 민수는 뭐래니? 떨리는 목소리. 소라의 표정은 오히려 담담했다. 민수도 동의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집에 가서 좀 정리하고 며칠은, 아니, 당분간은 연락 줄이지 말래요. 정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민수가? 내 아들이? 소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로요. 어머니, 시간 좀 가지시는 게 좋대요. 그게 모두를 위해 좋은 거래요. 그 순간
정부는 무너졌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특히 그 마음이 평생 아들에게 묶여 있던 사람이라면. 소라는 외투를 정리하며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 봉투는 그냥 어머니가 갖고 계세요. 저희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은, 그 돈은 당분간 꺼내지 마라 라는 경고나 다름없었다. 문이 닫히자 정분의 집은 모든 소리가 빠져나간 듯 고요해졌다. 정분은 봉투를 끌어안고 주저앉았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랜 세월 꾹꾹 눌러온 감정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민수야,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데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숨죽여 울었다. 며칠 뒤 정부는 계단 아래에서 쓰러져 이웃에게 발견되었다. 의식은 희미했고 손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다. 이제 운명은 그녀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며느리도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고 이 가족에게 재앙이 될 그 길로. 응급실의 불빛은 새벽부터 바쁘게 깜빡이고 있었다. 새벽 5시 40분. 이웃에게 실려온 정부는 의식이 흐릿한 채 조용히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봉투를 꼭 쥐고 있었고 의사는 그것을 조심히 떼어내려 했지만 정분의 손가락은 굳은 뿌리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간호사는 말했다. 이걸 꼭 놓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손에 둬요.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면 자연히 놓겠죠. 라고 중얼거렸다. 정분의 숨은 약하게 끊기듯 이어졌다. 연한 산소 마스크가 그녀의 입 위로 덮여 있었다. 작은 체구, 가늘어진 손목. 하루 중 어느 시간보다도 초라해 보이는 순간이었다. 응급실 문 밖에서는 의료진의 발걸음 소리가 바쁘게 오갔다. 그러나 정분의 주변만큼은 마치 시간대가 다른 듯 고요했다. 그때였다. 응급실 자동문이 천천히 하지만 묵직한 기운과 함께 열렸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깊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으나 그의 주변엔 누군가를 경호하는 사람 특유의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 뒤로 양복 차림의 두 명이 연달아 들어왔다. 그들의 걸음은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집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응급실 직원들이 하나둘 놀란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 사람들 뉴스에서 본 사람들 아니야? 경찰서장급의 경호대원 둘, 그리고 국제 NGO 고위 관계자로 보이는 남자. 일반 환자가 맞이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일직선으로 정분이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향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놀란 기색으로 그들을 가로막았다. 저기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그러나 그들 중 맨 앞에 남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분의 생명을 30년 전에 이분에게서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눈을 크게 떴다. 같은 순간 응급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 남자는 정분의 침대 옆으로 조용히 다가와 숨을 삼키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단했다. 이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나라에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은 그 공간 전체의 온도를 바꿔놓았다. 아침이 밝기 시작하자 병원 원장까지 급하게 호출됐다. 반쯤 잠이 덜 깬 얼굴로 응급실에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원장은 그들을 한 사람씩 보며 말했다. 아니, 세 분이 어떻게 이 환자분과 중년 남자가 조용히 웃었다. 이분은 우리가 평생 잊지 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혹시 해외 긴급의료단? 그렇습니다. 그 시절 분쟁 지역에서 327명을 살린 대한민국의 미지의 영웅. 의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게 전설로만 듣던 그 팀장님. 중년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아무도 몰랐겠지만 그 전설의 인물이 지금 이 침대 위에 누워 계십니다. 원장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의 눈앞에는 가녀린 노부인의 손, 그리고 손끝에 꼭 쥐고 있는 낡은 봉투가 보였다. 봉투의 테이프는 거의 떨어져 있었고 종이는 손때에 색이 발해 있었다. 중년 남자는 그 봉투를 조심스레 바라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봉투에는 아마 그 시절의 기록이 있을 겁니다. 병원장은 마치 국가급 인물이 누워있는 듯 호흡조차 자연스럽게 하지 못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병원 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오늘 VIP가 3명이나 왔다더라. 그게 다 한 노모를 위해서래. 전쟁터에서 생명을 살린 분이시라는데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신 그분이야? 간호사 몇 명은 정분의 침대 옆을 지나갈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며 걸음을 늦췄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가장 조용한 환자였지만 오늘만큼은 이 병원 전체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응급실 문 밖에는 국제단체의 명찰을 단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정중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 마치 국가 의례를 기다리는 듯한 풍경이었다. 병원장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대체 어떤 분이신 거야? 그는 정분을 다시 바라봤다. 노인의 손, 깊은 주름, 그리고 다 감춰두고 살아온 세월. 그 순간 병원장조차 알 수 있었다. 이 노인은 이 나라의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시각 병원의 로비에 아들 민수와 며느리 소라가 뛰어들어왔다. 둘은 예의상 급히 와준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웃에게서 정분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움직인 것이었다. 로비에 들어온 순간 소라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정장 차림의 외국인들, 병원 측의 긴장된 표정, 그리고 기자들로 보이는 인물들까지.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지? 이 분위기? 소라는 한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다. 저 환자 이정분 씨 보호자인데요. 우리 어머니 지금 어디에 계세요? 간호사는 눈을 크게 뜬 뒤 두 사람을 한번 훑어보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보호자분이시구나. 그 말에는 미묘한 놀라움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따라오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어머님 때문에 오셨거든요. 민수와 소라는 서로를 바라봤다. 많은 분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둘은 간호사를 따라갔다. 그리고 복도 끝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을 보고 두 사람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정분의 병실 앞에는 해외 단체의 대표들, 전직 의료단 관계자들, 그리고 병원장까지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 모두가 한 평범한 노인의 병실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시설 직원이 말했다. 이분들이 모두 어머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이에요. 소라의 입이 벌어졌다. 네. 이분들이요? 그 순간 중년 남자가 소라와 민수를 보며 말했다. 아, 가족분들이십니까? 그 말에는 예의를 갖춘 존중과 억누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이어 그는 고개 숙여 말했다. 당신들의 어머니는 저희에겐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민수와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표정은 점점 더 하얗게 발해갔다. 소라는 이 모든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아 정분의 병실 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다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곧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 노인의 봉투 안에는 그들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더 큰 반전이 들어있다는 것을.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정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얀 침대 시트, 고요히 오르는 산소 호흡의 리듬, 그리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빛이 그녀의 얼굴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정부는 이곳에서도 평생처럼 조용했다.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한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하지만 병실 안 공기는 그녀의 조용함과 전혀 달랐다. 세계의 NGO 인사들이 정분의 침대 아래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그들은 묵념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정분을 바라보며 평생의 존경을 담은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문 앞에서 벌어졌다. 민수와 소라가 병실 문을 조심스레 들어서는 순간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정분의 침대 앞, 한 중년 외국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정분의 손등을 가만히 잡고 있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 꾹 참으며 떨어지지 않으려는 노력. 그 모습이 소라의 무릎을 즉시 흔들어 버렸다. 저 사람이 누구야? 소라의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거의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로 떨렸다.
간호사가 속삭였다. 전쟁터에서 어머님께 생명을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분은 당시 현장 사령관이었고요. 소라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민수는 더했다. 그는 굳은 채 병실 전체를 둘러보았다. 기자들, 경호 인력, NGO 대표단, 병원장과 국립의료원의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모였다. 자신의 어머니를, 평생을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를 위해. 중년 외국인은 의료진에게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가 갈라진 채 말했다. 이분은 제 생명을 2번 구했습니다. 2번이나요? 의사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전쟁 중 폐허 속에서 저를 꺼내주셨고,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잊히지 않게 제 이름을 기록해 남기셨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다. 이분은 이 나라가 알아야 할 영웅이에요. 그 순간 병실은 말할 수 없는 정적에 잠겼다. 민수는 그 말 한 문장에 모든 감정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 옆에서 소라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손이 떨려 핸드백을 움켜쥘 수조차 없었다. 그리고 병원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정중하게 민수에게 다가왔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 아드님 맞습니까? 민수는 도망치고 싶을 만큼 숨이 막혔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서류의 제목은 국제의료 단체 영웅 명단 1급 공로자. 그 첫 페이지에 정분의 사진과 이름이 선명히 박혀 있었다. 병원장이 말했다. 이걸 왜 가족분들이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목소리는 비난이 아니었다. 경악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살아왔는가라는 탄식이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아는 어머니는 매일 똑같은 반찬을 먹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현관에서 돌아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세계가 알고 있는 어머니는 전쟁터의 생명 수호자였다. 그제서야 중년 외국인이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이 이분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그 물음에 담긴 감정은 놀라움과 실망이었다. 민수는 목이 메어 제대로 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그러자 그 외국인은 민수를 바라보며 매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어머니를 위해 세계 어디든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민수의 얼굴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 질문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총보다도 깊게 꽂혔다. 며느리 소라까지 미묘하게 떨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정분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간호사가 외쳤다. 환자분 의식 돌아옵니다. 침대 주변이 일제히 움직였다. 의사들이 달려오고 기계가 확인되며 정분의 눈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녀는 희미한 시야 속에서 침대 곁에 서 있는 사람들,
걱정과 존경, 눈물의 표정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다 가장 뒤쪽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봤다. 정분의 시선은 놀람도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마치 그들의 얼굴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해온 사람처럼 담담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조용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왜 왔니? 그 말은 비난도 기대도 아닌 그저 삶의 마지막 남은 정직함이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철썩. 그 큰 소리가 병실 전체에 울릴 만큼 그는 거칠게 무릎을 꿇었다. 엄마. 그 말이 겨우겨우 흘러나왔다. 나 이제야 알았어. 그 옆에서 소라 역시 입을 막고 엎어지듯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다. 정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오래된 지친 따뜻함이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일어나라. 그러나 그 말은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저 너희는 아직 모른다는 말이었다. 정보는 계속 말했다.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 말은 아들 며느리에게 떨어지는 심판의 첫 번째 종소리였다. 그리고 그 종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정분의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온 가족의 삶을 뒤바꿀 폭풍이 잔잔히 일렁이고 있었다. 민수와 소라는 침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들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바닥에 스며들듯 낮았다. 정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짙은 그림자가 깔린 눈동자. 그 안에는 원망도 증오도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으려는 한 사람의 마지막 진실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병실 천장을 보며 마치 스스로에게 질문하듯 낮게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그 작은 울림이 방 안 공기를 찢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먹먹한 목소리를 냈다. 엄마, 내가 정말 몰랐어. 그 말은 자신을 용서하기 위한 변명이 아닌 살아온 세월 전체에 대한 절규였다. 정부는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그 얼굴은 자신보다 몇 배는 더 큰 사람처럼 컸지만 지금만큼만큼 작고 불쌍해 보인 적이 없었다. 민수야. 정분의 목소리는 쓰라렸다. 내가 몰랐던 게 문제가 아니야.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정분의 시선은 마치 지난 세월을 꿰뚫어 보는 듯 깊었다. 문제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지. 그 한 문장이 민수의 무릎을 한 번 더 꺾었다. 그는 손을 바닥에 짚으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소라는 옆에서 억눌린 숨을 토하며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 봉투도, 그 돈도, 그냥 말은 흐려지며 스스로도 설득하지 못하는 변명만 남았다. 정부는 소라를 잠시 바라보았다. 며느리의 볼에 흐르는 눈물, 흔들리는 눈동자, 그 뒤에 숨어있는 죄책감과 욕심. 정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소라야. 목소리는 싸늘했지만 미워하는 기운은 없었다. 단지 결심한 사람의 냉정함이었다. 마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소라의 손이 떨렸다. 정부는 이어 말했다. 내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는 알고 있었어. 그녀의 말은 소라의 심장을 내려치는 듯했다. 잊지 마라. 정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사람은 가난해서 무시받는 게 아니야.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스스로에게도 차갑게 들릴 만큼 분명하게 말했다. 무시받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열하듯 울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죄송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정부는 그제서야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아들을 향해 다시 떴다. 민수야.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병실 전체를 파고들었다. 너는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해해 본 적 있니?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부는 말했다. 너는 내가 요양원에 가도 괜찮다 생각했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그건 정부는 말을 잘랐다. 괜찮아. 난 다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정부는 스스로를 일으키려 하자 의사가 서둘러 다가왔다. 어머님, 아직 움직이시면. 하지만 정부는 의사를 손짓으로 막고 침대 난간을 붙잡았다. 작은 체구가 흔들렸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수와 소라는 그 모습에 숨을 멈췄다. 정분이 말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너희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녀는 숨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설명해야 한다.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 말은 두 사람에게 칼처럼 꽂혔다. 소라는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민수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음이 새어나오지 않게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모든 감정을 뒤엎는 듯한 온기였지만 동시에 용서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정부는 시선을 천천히 내렸다.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더 조용하게 떨렸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만 사랑을 돌려받는 법이야. 그 말은 아들과 며느리의 심장을 같은 순간에 꿰뚫어 버렸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너희가 기대는 어머니가 아니다. 병실 안공기는 완전히 멈춘 듯 조용해졌다. 민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소라는 엉엉 울며 손을 내밀었지만 정부는 손을 잡지 않았다. 그녀의 이 한마디로 가족의 질서는 완전히 뒤집혔다. 정부는 평생을 삼키고 살아온 말을 하나씩 뱉어냈다. 그 말들은 모두 고통 대신 진실과 품위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나를 버린 건 너희였고, 지금 너희를 버리는 건 나의 선택이다. 그 말은 두 사람의 삶을 돌이킬 수 없이 흔들었다. 그 순간 정부는 더 이상 약한 노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는 단단한 인간 그 자체였다. 그리고 이 집안은 지금부터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분이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병원 복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갔지만 첫날처럼 복잡하거나 소란스럽지는 않았다. 국제 NGO 인사들은 모두 조용히 귀국했고 병원장 역시 정분에게 최대한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상태를 확인했다. 그날 오전 병실 문이 작은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민수도 소라도 아니었다. 정부는 그 작은 발소리를 듣는 순간 누구인지 바로 알았다. 작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학교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는 아이. 손녀 장다은 12세이었다. 다은은 문 앞에서 잠시 주저하다가 조금씩 발을 옮겼다. 정부는 머리맡에 기대고 앉아 아이를 바라보았다. 다은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그 작은 음성은 불안과 미안함이 뒤섞여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떨렸다. 정부는 손을 뻗어 다은의 손등을 가만히 만졌다. 와줬구나. 그 말 한마디에 다은의 눈가가 단번에 붉어졌다. 다은은 가방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나 있는 편지였다. 할머니, 저 이거. 정부는 아이의 손을 잡아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쳤다. 곳곳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 미안해요. 첫 줄만 읽어내도 정분의 가슴에 무언가 뜨겁게 밀려왔다. 다은의 편지에는 아이답지만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우리 집 오면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저도 괜히 부담 줬어요. 그런데 TV에서 할머니 나온 기사 보고 아빠가 우는 걸 봤어요. 저도 울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멋진 사람인 줄 진짜 몰랐어요. 정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다은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하얀 병실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진심이었다. 정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다. 잘못한 거 없다. 다은은 눈물을 닦으려고 했지만 더 흘러내렸다.
할머니, 우리 집 다시 와줘요. 저 할머니 보고 싶어. 그 말에 정부는 아프도록 가슴을 누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다은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다. 할머니는 다은이만 보면 돼. 다은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반짝인 큰 눈이 정분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은 나중 일로 하고 정부는 아이의 볼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넌 그냥 너답게 잘하면 된다. 다은은 그 말에 하염없이 울음이 터졌다. 정부는 그 작은 어깨를 품에 안으며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듯 오래도록 아이를 안고 있었다. 점심 무렵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민수와 소라였다. 두 사람은 얼굴이 말라붙은 채로 들어왔다.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다. 민수는 모자를 벗어 가슴에 꼭 붙이고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눈조차 들지 못했다. 정부는 그들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무엇이 무너졌고 무엇이 다시 세워지려 하는지 느껴지는 듯했다.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그들의 희망이 아니라 정분의 결정이어야 했다. 정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민수야,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똑같이 단단했다. 내가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 말 한마디에 민수는 벼락 맞은 듯 고개를 떨구었다. 정부는 이어 말했다. 하지만 다시는 어제 같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민수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가슴이 조여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소라는 손에 힘이 풀려 가방끈을 놓아버렸다. 가죽이 바닥에 떨어지며 짧은 소리가 났다. 정부는 소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소라야. 소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잔뜩 부어 있었다. 정부는 그녀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럴 이유도 없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릇만큼 사랑하고 자신의 욕심만큼 상처 주는 법이다. 정부는 조용히 말했다. 너도 나보다 더 힘들었을 때가 있었겠지. 소라는 울컥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정부는 그 눈물을 보며 마치 먼 길을 돌아온 사람을 보듯 고요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다. 그 말에 소라는 갑자기 정분의 손을 붙잡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 그런 일 절대 안 할게요. 정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우린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그 말은 용서이면서 동시에 경계였다. 소라는 그제야 깨달았다. 정부는 이제 자신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 가족의 중심은 다은과 정분 두 사람이라는 것을. 며칠 뒤 정부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해외 인권 의료 공로자
자격으로 특별 명예 자문위원 제안을 받았다. 국제단체에서 직접 한국으로 연락한 것이었고, 그 소식은 병원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간호사는 말했다. 와, 어머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정부는 머쓱한 웃음을 지었다. 에이, 이제는 늙은 사람인데 뭘.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옛날의 빛을 되찾고 있었다. 굽었던 어깨도 조금 펴졌다. 그날 오후 정분과 다은은 병원을 나섰다. 맑은 햇빛 아래에 서서 정분은 다은의 손을 잡았다. 다은아, 내 할머니? 너랑 할머니, 이제 같이 공부도 좀 하고, 같이 밥도 해먹고, 같이 살아볼까? 다은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러다 미소가 폭발하듯 번졌다. 진짜요? 나 할머니랑 살고 싶었어. 아이의 환한 얼굴에 정부는 마음 깊이 따뜻함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정분아, 너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라. 정부는 미소를 지었다. 긴 세월 끝에 처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레 품 안에 넣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할미도 좀 살아보자. 그리고 그 손에는 손녀의 작은 손이 따뜻하게 맞잡혀 있었다. 이제 정분의 이막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따뜻한 길로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다. 삶은 결코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영웅일 수도 있고, 평범해 보이는 한 노인이 세상이 몰랐던 역사를 품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부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스스로 빛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숨기려고 해도 지우려고 해도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분의 삶은 누군가의 평가로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녀 자신이 걸어온 길이 그 가치를 이미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몰라준다고 해서 내 삶이 초라해지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가치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짜 크기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로 결정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의 지난 시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나온 길은 누구도 대신 걸을 수 없는 당신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찾게 됩니다. 그대의 인생은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그대의 사연함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 제가 함께 써드리겠습니다.